옛사람 여행.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열하는 영종에서 동북 420리, 만리장성에서는 200여리에 있다. 이것은 만리장성 박유의 땅으로서 황제의 비서 산장이 있어 강희 황제 때부터 늘 여름이면 이것에 거동하여 더위를 피하였다. 이름은 비록 비서라 했지만 실상은 황제가 북쪽 오랑캐의 침입을 견제하는 데 뜻이 있다. 이곳은 원래 북쪽 변방 요새 깊숙이 자리잡아 몽고의 목구멍을 막는 요충지다. 황제가 자주 거동하여 북쪽 가까이에 머물러 있으면 북방 호족들이 감히 남으로 내려와 말을 방목하지 못하기에 올봄에도 황제가 남쪽을 순행했다가 곧장 비서 산장으로 갔다. 그러나 열하의 성지와 궁전이 나날이 늘어나고 사치함이 영경보다 더해졌어 애초에 외적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이제는 도리어 방탕한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8월 5일 황제로부터 열하로 오라는 명을 받고 우리나라 사신은 다시 열하로 길을 떠났다. 사신 일행은 정사, 부사, 서장관과 역관 3명, 비장 4명, 그 밖에 하인들을 합쳐 74명이고 말은 모두 55필이다. 그 밖에 사람들은 모두 영경에 남았다. 우리는 책문에 들어선 이래 도중에서 자주 큰 비를 만나고 물이 막히어 통원보에서는 앉아서 5, 6일을 허비했다. 그래서 정사는 황제 생일 만수절에 데어갈 수 있을까 걱정한 나머지 무리한 강행군을 계속했다. 때마침 더위가 심하고 또 이곳에는 비가 오지 않은 날에도 마른 땅이 물바다를 이루기 일쑤였어 어떤 날은 하루에 8번이나 물을 건너기도 했다. 이렇듯 쉴 새 없이 달렸으므로 말이 더위에 쓰러지거나 사람 역시 더위를 모고 토사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서 일행 가운데서는 불평도 많았다. 이튿날은 비바람이 크게 치다가 저녁 나절해야겠다. 미룬성을 지나 십리를 채 못 갔는데 저쪽에서 낙이 타고 오던 건장한 호인 몇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내저으며 앞쪽에 냇물이 크게 불어서 자신들도 되돌아오는 길이라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다. 역관들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물 높이가 2~8이라고 보고했다. 8은 2팔을 펴서 벌린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모두 낯빛이 파랗게 되고 옷이 비에 젖어서 덜덜 떤다. 하는 수 없이 미룬성으로 되돌아와 하룻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다시 길을 떠났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는데 나이든 여인들은 대부분 목에 혹이 달렸다. 어떤 이는 뒤웅방만한 혹을 달았고 더러는 서너 개가 주렁주렁하다. 옛 느방에 급히 흐르는 산골짜기 물을 오래 마시면 혹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으니 이곳 사람들에게 혹이 많음은 험한 곳에 살기 때문인가. 또 강물을 만났다. 한 강물을 9번이나 건너는데 물속 돌에 이끼가 끼어서 몹시 미끄럽다. 강물이 말에 배까지 넘실거리기에 한 손으로 고삐를 또 한 손으로는 안장을 꽉 잡았더니 걸어주는 이도 부축해주는 이도 없건만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로소 말을 다루는데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말 다루는 법은 몹시 위태롭다. 옷소매가 넓고 한삼 또한 길므로 고삐를 잡거나 채찍을 날릴 때 거추장스럽고 따라서 부득이 견말을 잡혀야 하고 고삐 잡은 자가 말의 한쪽 눈을 가리게 되어 말이 자유롭게 달릴 수 없어 무척 위태롭다. 말의 입장에서도 다른 한쪽 눈으로 길을 살피랴 주인의 눈치를 보랴 이래저래 넘어지기를 잘하게 되니 또한 위태롭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임진왜란 때 이 일이 경상도 상주에서 멀리 숲속에서 연기가 오름을 보고 군관 한 사람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그 군관이 좌우로 쌍견말을 잡히고 거들렁거리다가 다리 밑에 숨어있던 외병들에게 목을 잘린 일이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에 적혀있다. 그런 난리를 겪고도 아직도 그 못된 습속을 고치지 못하였으니 버릇 고치기가 그렇게도 어려울까. 열하에 차츰 가까워지니 사방에서 조공이 모여들어 수레, 말, 낙타 등이 밤낮을 끊이지 않고 길을 메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흘 밤낮 내내 잠을 못 잤다. 하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발길을 멈추고 선체로 존다. 나 역시 졸음을 이길 수 없어 눈시울이 구름장처럼 무겁다.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온 지 닷새 만인 9일에야 겨우 열하에 도착했다. 열하는 궁궐이 장려하고 좌우의 점포가 십리에 걸쳐 뻗쳐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태학의 여장을 풀었고 후당으로 들어가 청나라 선비 몇 명과 인사를 나누었다. 윤가전, 기풍액, 왕민호란 사람인데 그중 기풍액은 원래 조선인으로 경인년 문과의 장원급제에 현재 귀주한 찰사로 있다고 한다. 왕민호가 내게 조선은 땅이 얼마나 넓은가요? 하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옛날 기록에는 5천이라고 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하여 고려가 됐으니 동서가 천리, 남북이 삼천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로지 유교를 숭상하여 나라의 규모라든가 사대부의 몸가짐, 예의 범절이 중국과 다름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의 군자의 나라이군요. 라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을 먹은 뒤 왕민호와 필담을 나누었다. 그의 혼은 혹정인데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를 묻고 또 혼인에 대한 예식을 묻기에 관원상제는 모두 주자 가래를 따른다고 얘기해 주었다. 혹정은 또 담배는 만력 말년에 널리 퍼졌는데 사람을 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독초라면서 내게 담배를 즐기는 편이냐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혹정은 담배를 좋아하지 않으며 예전에 한 번 시험 삼아 피워 보았을 때 취하여 쓰러질 것 같고 구역질이 나서 죽을 뻔했다면서 입에 재앙이라고 말했다. 혹정이 또 조선 담배는 토종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사가는 것인지 묻기에 내가 답했다. 중국 담배는 청나라가 아직 만주 땅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것이며 그 씨는 본디 일본에서 들어왔으므로 남초라 부릅니다. 13일은 새벽에 비가 잠시 뿌리더니 마침내 활짝 깼다. 사신이 만수절 하반에 참례하러 대궐에 들어갔다. 이날 밤은 달이 유난히 밝았다. 기공과 함께 명륜당 난간 밑을 거닐며 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나는 내 의견을 말했다. 달의 몸뚱이는 둥글어 햇빛을 빙 둘러 받기에 지구에서 보는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 하는 게 아닐까요? 별은 달보다 크고 해는 지구보다 크되 여기서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은 거리가 멀고 가까운 까닭이 아닐는지요. 만일에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반 듯하다고 하면 어째서 월식 때 달을 검게 먹어 들어가는 변두리가 활처럼 둥글게 보일까요?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수레바퀴처럼 돌고 다만 그 궤도에 있어 해는 크고 달은 작으며 도는 속도가 일정하여 한 해와 한 달이 일정한데 해와 달이 지구 주위를 왼쪽으로 돈다는 말은 우물 속에서 보는 지식이 아닐까요? 지구가 네모반 듯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돌면 땅 위에 있던 모든 사물이 엎어지고 자빠지거나 기울어져 떨어지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 걱정대로 만일에 쏟아져 떨어진다면 어느 땅에 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저 허공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은 어찌하여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까요? 또 개미나 벌들이 바람벽에 기어가기도 하고 혹은 천장에 붙어서 사는 것을 누가 그것들이 바람벽에 가로붙어 섰다고 할 것이며 천장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겠습니까? 이 지구 밑에는 바다가 있을 텐데 만일에 지구 표면에 붙어 사는 생물들이 왜 떨어지지 않는지 의심한다면 땅 및 바다는 누가 둑을 쌓았기에 물이 안 쏟아지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저 하늘의 총총한 별들도 지구처럼 땅거죽이 있을 것이고 땅거죽이 있다면 생물이 새끼까지 쳐가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만일에 달 속에도 세계가 있다면 오늘 밤에 어떤 두 사람이 난간에 마주서서 지구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까요? 기공은 껄껄 웃으며 참 기이한 얘기입니다. 땅이 둥글다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처음 말했지만
땅덩이가 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선생의 이 학설은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스승에게서 이어받은 것입니까? 하고 내게 물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제가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귀동냥한 겁니다. 제 친구에 담은 홍대용이란 사람이 있는데 일찍이 나와 함께 달 구경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되는 김성문이란 분이 더 오래전에 해와 달과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만부공설을 주장했는데 담원이 이 학설을 더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열하의 몸은지 여섯째인 16일 아침나절에 거리에 나갔다가 말 수백 필이 지나가는 광경을 우연히 보았다. 한 목동이 말을 탄 채 따라가고 그 뒤를 소 30~40마리와 당나귀 몇십 마리가 행진하듯 따라갔다. 들에 방목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집집에서도 말이나 낙이니 혹은 소, 양 등을 몇십 마리씩 대문 밖으로 몰아내놓는다. 돌아와서 우리 숙소 밖에 메어둔 우리나라 말의 꼬락서니를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듯 가난한 상황은 목축이 제대로 안 된 탓이다. 목장이라고 해야 가장 큰 곳으로 탐나가 있을 뿐인데 그건 말들은 원나라 세조가 방목한 종자이다. 그런데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한 번도 종자를 갈지 않고 보니 처음에 우수한 종자였더라도 마침내는 느림뱅이 조랑말이 되고 말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지금 대궐 안에서 키우는 말이나 무장들이 타는 말들은 토산이 아니라 모두가 요동, 심양에서 사들인 것이니 만일 그쪽 길이 끊어지는 날이면 어디서 말을 들여올 것인가. 삼명, 즉 서울 안에 있는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의 세 군문 무관들은 한 달에 3번 치르는 훈련에도 임시로 삭발을 내어 탄다. 삭말을 타고 전쟁에 나간다는 소리는 이웃나라 보기에 창피한 일이다. 서울 영문에 있는 장수들이 이럴진데 팔도에 나누어둔 기병들이 어떨지 뻔한 일이다. 조랑말이라 말잔 등에 짐을 싣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레가 발달하지 못해 관청이든 민간이든 짐은 을의 말잔 등에 실어 나르는 것으로 알아서 말을 무리하게 부려먹는다. 애초에 말을 다루는 솜씨가 서툰 데다 말을 먹이는 방법이 잘못돼 있고 좋은 종자를 받을 줄도 모르니 이러고서야 말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 이런 잘못된 현실을 벗어나려면 외국으로부터 좋은 말을 구해들여서 서울 근교에 물과 풀이 좋은 넓은 초원을 골라 10년을 두고 새끼를 쳐가면서 차차로 탐나를 비롯한 국내 여러 군데에 목장을 마련하여 종자를 개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일 열하를 떠나기로 되어 그동안 사귄 몇 분께 환약과 부채 따위를 선물로 보냈다.